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론 제2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2교시는 1교시에 이어서 장애 모델, 그 다음에 장애에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주차 2교시 때 배울 내용은 바로 재활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입니다. 이 파트는 드디어 이제 재활이란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로 넘어와서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양적에서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제도도 확충했고, 더불어 장애인들과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시대적 변화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 생활 중심 체계로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있어서 이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이론과 기술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이걸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학습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가치, 기술, 이 3대 사회복지 실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둘씩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재활이 등장했는데, 사실 재활이란 말은 장애인 복지에 떼일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용어죠. 그렇다면은 이 재활이 개념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재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재활 모델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재활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언제 등장을 했냐? 194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미국 재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최초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 유럽 선진국도 있고 또 미국 영향도 있고 일본도 있는데, 사실 이 재활 그러면은 딱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1944년 미국 재활 회의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됐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때 뭐라고 정의를 했냐? 재활이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이제 재활의 개념을 이제 미국 재활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여기서 이제 잔존 능력 최대한 개발한다. 사실 이 잔존 능력은 노인복지 장기요양보험에서 아주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어르신들의 이 잔존 능력을, 남아있는 능력을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본인이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잔존 능력을 유지시켜 주는 건데, 거기에 이제 재활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활의 기본적인 이념은 뭐냐면, 인간의 존재의 가치 실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게 사실 재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또 민주사회 내에서도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받았죠. 태어날 때부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이자 또 사회인으로서 존중받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자립을 해서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재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의 이 기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전인격 존재가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독특한 존재라는 개별화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재활에 대한 개념은 여러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재활의 그러면 영역이 어디까지냐?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의료적 재활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재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 재활, 뭐 사회적 재활, 직업 재활, 재활 공학,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6가지죠. 그래서 이제 뭐 직업 재활, 자활, 그 다음에 뭐 재활 공학, 보조기기 이런 것들, 뭐 장애인 보조기구 이런 것들은요 공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기계, 기구가 아니라 공학, 그래서 재활공학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재활의 주요 영역은 이러한 6가지 재활의 어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기회가 균등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 서비스의 통합, 그 다음에 뭐 개별성 존중, 그 다음에 인간 존중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대응하고 그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거. 그죠? 요것이 이제 강점 관점이겠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재활의 주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활이 약간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 장애에 대한 개념과 관점의 변화, 그 다음에 장애 관련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게 바뀌니까 재활 패러다임이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의료적 재활 패러다임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장애인 개인의 신체적 손상이나 뭐 심리적 부정응, 그 다음에 뭐 동기 부족, 뭐 직업기술 부족 이런 거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장애인들을 환자나 뭐 클라이언트로 간주하고 의사 파견하고 직업재활 상담사 파견하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직업재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죠.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과도 만들어지면서 특수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 70년대까지는요 주로 시설 중심의 서비스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역사회로 넘어와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재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일 먼저 재활 모델. 자, 이 재활 모델은 뭐냐? 장애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장애인 개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잔동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치료사, 상담가 등을 전문가를 통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게 재활 모델인 거고. 뭐 가령 청각장애인의 잔정 청력을 재활시키기 위해서는 보청기를 제공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음성의 지각, 변별, 언어재활 등의 재활 훈련을 실시해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재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자립 생활 모델. 그러니까 이제 자립과 생활이 붙었죠. 그러면 이제 자립 생활 모델은 뭐냐면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선택권, 자기결정권과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이념에 기초한 것이 이제 자립생활. 그 자립이 사실은 이 사회복지계의 큰 화두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자립이라는 개념이 어떤 자립 지원을 위해서도 자립 생활을 위해서는 자립 지원이 필요한데 일반 어떤 아동 양육시설에서는요 사회복지사가 아예 그냥 자립 전담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자립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18세가 성인이 돼가지고 사회로 나갈 때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거,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미리 훈련을 시킵니다. 자립에 대한. 그래야 이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인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자립 생활 모델에 있어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이 자립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자립이라는 것을 어떻게 관점이냐면 자립이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에서 장애인들의 어떤 신체적 또는
지능적인 능력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지원 없이 이룰 수도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스스로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다양한 지원 체계를 통해 가지고 제공받으면서 일단 장애인의 어떤 자립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로 인해 가지고 자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장애인이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선택, 결정,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에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목표를 한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이제 모델을 공부를 해봤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얘기한 어떤 자립생활이 지금 자립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립생활은 결국 말 그대로 이제 의존성 벗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거. 그것이 이제 목표다. 이게 이제 자립생활 모델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눌 내용이 이제 보편화와 사회적 역할 강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장애를 설명하는 이론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장애 모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장애 모델 중에 이제 이 장애에 그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편화가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 보편화는 그 어떻게 출발을 했냐? 그 20세기 중반 스칸디나비아에서 지적장애인 서비스 발전에서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이 당시 때 그 포괄적인 어떤 사회복지 제도화에서는 어떤 장애인, 노인, 아동과 같은 주변인 집단,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로 인식되던 대상이 하나의 권리이자 또 전반적인 사회복지 일원으로 양질의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화 이론은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혜택을 완전히 누려야 한다는 어떤 권리적인 철학에서부터 나온 게 보편화입니다. 보편화. 그리고 이제 이 보편화는 그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고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어떤 형성된 사회적 합의로부터 도출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그 덴마크에서 이제 이 보편화 이념을 주장을 했는데 덴마크에서 그 법률로서 구체화됐던 보편화 이념은 이제 뭐였냐면은 시설 개혁을 요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 장애 부모님들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1959년에 드디어 법으로 결실을 맺었고 그 이후에는 뱅크 미켈슨, 스웨덴의 니르제, 미국의 울런 버스커 이 세 명의 학자들이 어떤 보편화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학자입니다. 미켈슨, 니르제, 울펜스베거 이 세 명의 학자들. 그래서 이 1972년경까지 이 보편화 이념을 사상의 정의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화 이념의 체계화와 또 함께 이러한 보편화 이념의 실천으로서 장애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뭐 탈시설화, 시설 개혁, 지역사회 보호, 그 다음에 뭐 사회 통합 이런 개념으로 점점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는 1980년대 토웰, 그 다음에 타이에 이런 학자에 의해서 사상이 전개가 됐는데 보편화 이념의 체계화와 함께 어떤 보편화 이념의 어떤 실천으로 장애인 서비스 측면, 그러니까 탈시설화, 시설개혁, 지역사회보호, 사회통합 이 네 가지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편화 이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제장애인의 한 해 주제인 완전 참여와 평등, 뭐 쉽게 하면 완전 고용처럼 완전 참여와 평등, 그래서 지역사회 모든 시민과 동등한 보통 당연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 이념 주창자들의 견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편화와
이 사회적 역할 강화에 있어서 이 뱅크 미켈시안 학자가 1959년도에 그 법의 제정에 깊게 관여를 했는데, 그때 지적장애인에 대한 어떤 생활 가능한 보통의 생활 상태에 가깝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 보편화 이념의 가장 간단 명료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적장애인의 생활을 가능한 보통 생활에, 그러니까 일반인처럼 보통 생활 가깝게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뱅크 미켈션은 또 76년도에 지적 장애인에게 주거, 교육, 인력화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다른 모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죠. 여러 학자가 막 등장을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보편화 개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이 60년대로 넘어서부터는 드디어 이 보편화의 개념은 이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법규 신설에 많은 영향을 미쳐서 드디어 스웨덴에서도 69년에 니리제에서 또 도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니리제가 앞에 설명한 대로 이 보편화라는 이 개념은 결국 모든 지적 장애인들의 생활 방식과 일상생활이 지역사회의 보편적인 노멀이죠. 보편적인 사회 환경과 생활 방식에 가깝도록 만드는 건 일상생활이죠. 그래서 보편화의 어떤 이념이 지향하는 구체적 목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사생활 보호, 그다음에 다양한 활동, 상호 책임이 요구되는 매일의 일상적인 생활 리듬, 그다음에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통근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교류, 일주일의 일상적인 생활 리듬, 기본적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생활 양식, 주기적으로 지역사회 주재하는 다양한 행사 참여, 이런 것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단계에 맞는 성장 경험의 기회, 맞춤형, 보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의 무언의 소원 내지 욕구, 그리고 자기결정 표현에 대해서 존중. 기본적인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해준다는 거. 인간은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사랑으로 또 못 받아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가 치유되려면은 사랑의 결핍 때문에 또 사랑으로 또 치유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장애인 복지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런 보편화의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성 간의 관계. 이것도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협동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일과 모든 시민과 같이 경제적 수준도 보장돼, 임금도 보장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 수준도 보장돼야 되고, 부모나 직원의 환경도 일상적. 거기가 일상생활이 동일하게 보장돼야 된다. 이런 말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편화의 개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둘씩 좀 알아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울펜스버거가 약 1980년에 이제 보편화라는 개념을 대신해서 이제 사회적 역할 실현이라는 개념으로 살짝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때 이 보편화라는 개념이 오해받기 쉬운 개념이라는 이유와 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이 울펜스버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회적 역할의 실현, 그것의 기본 이념으로서는 결국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편견을 없애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고, 또 장애인의 역량, 그 다음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어떻게 사회 서비스 시스템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어떤 서비스 시스템의 보편화 목표를 이행하는 관한 프로그램 분석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역할의 실현, 이런 것들은 장애인 복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장애인에게 가치 있는 역할을 사회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보편화의 핵심 의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편화의 핵심 의제.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 보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살펴봤는데, 같은 말은 이제 정상화죠. 뭐 정상화라 표현도 하고 보편화하기도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정상화라는 말을 많이 썼죠. 어쨌든 이제 보편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할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애 정의를.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뭐 규정 이런 것이 법적인 근거와 정의처럼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의 원인이나 유형 그리고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측면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 환경, 뭐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장애에 대한 인식은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사람마다 시대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복지가 생각보다 넓고 좀 심도가 깊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1981년도에 심신장애인 복지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1989년도에 이제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는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등정이 됐다. 개정이 됐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면서 뭐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이렇게 5가지로 딱 명확하게 법에 명시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뭐 1990년도, 99년도에 10년에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범주가 그 5가지로는 포함이 안 되는 영역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개정을 했냐? 신장, 콩팥 말하죠. 신장장애. 그 다음에 심장장애. 그 다음에 뭐 발달장애. 드디어 이제 발달장애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5가지가 또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03년도에 또 4년 후에 또 한번 개정할 때 이때는 호흡기 장애, 뭐 간장애, 안면장애, 요루장루장애, 간질 5가지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합쳐보니까 장애인복지법 89년도에 5가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그 다음에 99년도에 개정을 거쳐서 신장장애, 심장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5개 또 추가.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또 추가를 해가지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요루장애, 간질장애. 이래서 토탈 장애인 복지는 법령에 15가지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명시가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할 때 법령에 대한 거고요. 그럼 장애인은 얼만큼 있냐? 대략 뭐 250만이라 그러는데, 뭐 과거에도 그렇고 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항상 그 수치는 유지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대비 5천만에 보면 한 5% 정도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애인의 복지에 있어서 보편화 개념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 사회적 역할의 실현.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정상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할까지 실현이 되게 됐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장애인 복지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장애인에게 가치 있는 역할을 사회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결국 그게 바로 보편화, 정상화의 핵심 의제다. 이겁니다. 핵심 의제가. 그래서 그 최근 올리버 등을 중심으로 해서 급진적인 장애학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뭐 비판도 되고 있고,
결국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어떤 전문가가 장애 당사자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애 당사자가 어떤 사회적 권리를 획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본적인 보편화와 어떤 사회적 역할 강화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 되고요. 이 영국으로 넘어가서는 이 보편화의 이념이 미국에서 보편화의 이념 영향을 받았겠죠. 영국으로 넘어갔는데 영국에서는 조금 달라진 게 이제 보통 생활이라는 어떤 딱 용어가 이제 정착이 되죠. 1980년대 토엘. 그래서 이때 말한 이 보통 생활은 뭐냐면 어떤 직접적으로 보편화 이념을 정의하거나 뭐 논의하지는 않았는데 또 미국의 보편화와 그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 모델, 그게 이제 네브라스카주의 ENCOR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합니다. 영국은. 그래서 거주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이제 영국은 보다 보통생활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거주 조건에 있는데 보통생활의 거주 조건은 그냥 보통주택 이렇게 명칭을 하고 이 주택을 미국 등에서 그룹홈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용어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파가 돼가지고 아동 그룹홈, 청소년 그룹홈, 장애인 그룹홈 이렇게 이제 그룹홈이 있죠.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에 봤을 때 이 그룹홈은요, 굉장히 이름이 있긴 있는데 간판을 안 달아가지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소규모 가족 중심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도 있고 주택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지가 이렇게 눈여겨서 이렇게 살펴봐도 잘 못 찾는 것도 있는데 이 가려져 있는 것도 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그룹홈이 만약에 뭐 피해학동 아동 그룹홈도 있고 그러면 가정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가해자가 알게 되면은 부모나 누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지 주소를 이렇게 가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거나 아는 사람들 알죠. 아, 여기가 그런 영역의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 그룹홈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와가지고 되게 보편화된 용어입니다. 그룹홈. 결국 이게 영국에서 이 보편에 대해서 보통생활에서 보통주택에서 넘어온 것이 그룹홈이다. 그래서 이 거주 서비스는 결국 탈시설화, 크게 집단 수용처럼 생활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무엇인가 발전과 성장이 되고 질적 향상이 됐다면 계속 가는데 이제는 탈시설화가 이제 60년대 초도 계속 이제 거론되고 왔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소규모로 가족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게 그룹홈이었고 결국 이 거주 서비스는 탈시설화로 인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생기는 서비스이긴 해요. 그런데 생활을 거점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면 사회복지 시설은 약간 낙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 입장인 거고. 어쨌든 사회복지 시설은 그 지역이 좀 더 어렵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곳이 살수록 사회복지 시설이 많아요. 대체로 보면. 그래서 이 탈시설 하나, 뭐 주거 조건은 결국 장애인을 가진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보편화에 대한 원칙이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크게 보편화 원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화는 하루, 일주일, 그리고 1년을 사는 데 있어서 생활에 일상적인 리듬을 갖고 활동하고 상호 책임을 나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보편화는 인생 주기의 일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일생 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편화는 뭐냐면 장애인이 갖는 표현되지 않는 바람이나 뭐 표현된 자기 의사에 대한 일상적인 이해와 존중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편화에 일어나온 네 번째는 보편화는 만약 장애인이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때 사회에서 제공되는 주거 역시 일상적인 가정의 크기여야 하고 또 일상적인 주거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편화의 원칙은 가능한 한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의 주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역사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으면서 더불어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편화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편화 과정 속에서는 결국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속도와 정도에 맞춰서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정도를 차등화해서 점진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보편화의 나름대로 이론,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처음 맺혔던 커뮤니티 케어, 이것도 결국은 영국, 유럽에서 이미 했던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커뮤니티 케어가 잘 정착이 됐을 때 장애인 쪽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장애인의 자립, 장애인의 어떤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개입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